사람 사이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슬쩍, 그러나 의도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던졌을 때라고요. 그 말은 비수처럼 마음 깊은 곳에 박혀 하루를 통째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억지로 웃어 넘기거나 속으로 삼키거나 혹은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맞받아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반응이 바로 상대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독을 던질 때 그들이 기대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상처받는 표정을 짓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반응 하나로 상대는 속으로 통했구나 하는 기묘한 쾌감을 얻습니다. 생전에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한 말은 받는 사람이 있을 때만 독이 된다. 그는 대구 시장터에서 작은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수원 공장의 복잡한 공정 사이까지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질투와 열등감에서 만들어낸 독 같은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힘을 갖는다는 것. 마치 누군가 억지로 건네는 독사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과를 손에 쥐고 입에 넣어 씹어 삼키는 순간 독은 우리 몸속으로 퍼지지만 받지 않으면 독은 고스란히 그 사람 손에 남아버립니다. 이 사실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심리적 투사, 프로젝스라는 개념이지요. 마음속 불안, 시기, 자격지심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 감정을 타인에게 던져놓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을 통해 잠시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OECD의 2023년 사회심리 보고서에서도 타인을 향한 언어적 공격은 개인의 낮은 정서, 안정성과 강하게 연관된다고 분석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독의 근원은 공격자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떠넘기려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독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고 그 말을 던진 사람이 다시 그 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생전 수많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깨달았던 상대의 혀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세 가지 말, 단 세 문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억센 말도 필요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세 문장만으로 상대가 더는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혹시 어떤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가나요? 갑자기 던진 비아냥, 조용히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말, 그때의 불쾌함과 억울함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 놓칠 수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의 향방을 바꾸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50대 이후의 관계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남은 인생의 평온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뜻이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지켜내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빈정대는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받은 표정을 짓거나 억지로 웃어 넘기거나 순간적으로 발끈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독한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는 순간 이미 성패는 갈린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말은 반응을 만나야 힘을 갖습니다. 공격적인 말도 반응을 얻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십니까?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감정도 억울함도 실리지 않은 완전한 무표정의 상태에서 건네는 순간 상대의 의도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빈정거리거나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들은 결코 충동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이 상황이라면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겠지 하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악인으로 보이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말은 하지 못하고 빙빙 돌려 말하고 은근히 찌르고 모호하게 던집니다. 비겁하지만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뜻이십니까? 라는 말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바로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 즉 자신의 악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황하고 말을 얼버무리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감정 소모 없이 상대의 비아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칼이 됩니다. 당신도 이 말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야 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때로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딱 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인간관계의 지형을 바꿉니다. 이병철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수원 공장을 돌던 어느 날 능력도 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던 한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성실했고 맡은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게 선배가 은근하게 독을 품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살이 좀 오른 것 같네. 일은 괜찮아? 누가 들어도 외모를 비꼬는 말이었고 동시에 너 요즘 나태한 것 아니냐라는 함의까지 담긴 공격적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직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정을 지우고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담담한 태도로 단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어떤 뜻이십니까? 그 짧은 순간 공기 전체가 바뀌었고 말했던 선배는 당황한 채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진위를 솔직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외모를 놀린 거야. 네가 상처받는 표정을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자신이 악인임을 스스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누군가가 비아냥을 던지는 이유는 진짜로 상대를 위하거나 조언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수직적 비교 버티컬 컴패리슨가 강하게 작용할 때 사람들은 타인을 낮춤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높이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낮추어 그들이 스스로 높아진 듯한 착각을 느끼는 것. 그러나 어떤 뜻이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 착각의 사다리를 순식간에 걷어차 버립니다. 상대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끌려오고 자신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요. 결국 독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 사람 손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인간관계 속 불편함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면 두 번째 문장은 상황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못 들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갖는 진짜 힘은 상대가 숨겨두고 싶었던 악의를 밝은 조명 아래로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빈정대는 말은 대부분 조용한 곳, 누가 듣지 못하는 순간 혹은 둘만 있을 때 은근하게 던져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없는 순간을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중하고 차분한 말투로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갑자기 공식적인 말이 되어버립니다. 상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은근한 빈정거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 공개될 수도 있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던졌던 말의 의도를 다시 꺼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얼버무리고 말을 바꾸거나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합니다. 이 장면은 삼성 본점에서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쟁심이 강하던 한 선배가 후배에게 작은 목소리로 비아냥을 던졌습니다. 자네 일은 그렇게 한가한가? 그 정도 능력으로는 힘들 텐데. 누가 봐도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그 후배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잘 안 들려서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조용한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다시 한다면 누군가에게 들릴 수도 있고 자신이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죠. 비아냥은 한 번은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은 그 본심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나쁘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피합니다. 그래서 정중한 태도는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방패가 됩니다. 정중함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의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두 번째 문장을 사용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억울한 기색도 분노도 상처받은 흔적도 없이 평온한 표정으로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을수록 상대는 더욱 크게 당황하고 더 빨리 무너집니다. 공격자는 상대가 흔들리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수록 그들의 의도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비아냥을 던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도 이런 말에 맞서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말하지 못해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많은 이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투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이 쉽게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독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의 삶에서 큰 균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침내 상대의 비아냥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숨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비아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완전히 잘라내고 말의 흐름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힘을 가집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 말은 단순한 반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칼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아냥의 목적은 언제나 같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움찔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그 한순간의 표정에서 그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잠시 덮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렇군요. 그래서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이병철은 생전에
말은 받아주는 마음을 만나야 힘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아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상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겨울날 한 직원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끝내고 조금 일찍 퇴근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중 한 명이 질투에 찬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겠다. 자네는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는가 보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일찍 끝낸 능력이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젊은 직원은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레 이어서 그래서요? 그 순간 질투하던 동료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진짜 속마음, 즉 나는 네가 신경 쓰인다. 너를 질투하고 있다. 라는 본심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아냥은 은근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라는 질문은 그 은근함의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비아냥은 직접적이 되는 순간 공격자 자신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의도 노출의 두려움, intent, exposure, fear 이라고 부릅니다. 즉 공격적 표현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자신의 악의를 들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근한 조롱이나 빈정거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78% 이상이 나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노출시키는 질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요는 바로 그 속마음을 파헤치는 직격탄이 되는 것이지요. 이 문장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격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길,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이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체면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물러나는 길, 대부분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더 말을 이어가면 공격, 의도와 감정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상대는 당신에게 비아냥을 던져도 아무런 반응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흥미를 잃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꼭 싸울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은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악이란 마음을 흔드는데 성공했을 때만 자라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금세 시들어버린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악인은 마음을 흔들어야 자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악인은 줄어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당신도 혹시 이 세 번째 문장을 떠올리며 이 말만 알았어도 그때 다르게 대응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간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도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말이 결국 하나의 원리로 귀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관계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이 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독을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지 그 근본 구조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비아냥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뜻이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 세 문장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쓰이지만 사실 모두 같은 원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독을 받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이병철은 생전에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 특히 악의가 담긴 말은 받아주는 마음을 만나야만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말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결국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은 의외로 단순한 존재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이 텅 비어 있으니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남의 평판을 흔들고 뒷담화를 하고 남의 성과를 폄하하며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마음의 궁핍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병철은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도 수원 공장을 세우고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던 시절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독을 만드는 이는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다. 독을 받는 이는 그 독을 받아들일 때만 상처를 입는다. 즉,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맑고 선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이 작은 오염에도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투명한 사람일수록 독한 말이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독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마음을 지키는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문장이 실제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 원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말은 반응을 먹고 자란다. 악에 있는 말은 우리 속에서 감정이 흔들릴 때만 자라납니다. 우리가 움찔하면 그 말의 힘은 커지고 상대는 그 힘을 다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비반응성 (emotional non-reactivity라고 부르며 갈등 상황을 약 60% 이상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수록 상대의 공격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 독은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당신이 독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다시 만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일본의 사회심리 교수 이노우에 유키는 부정적 언어는 순환하며 거부된 부정성은 결국 발신자에게 귀속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쁜 말은 마음이 머물 곳을 잃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다시 떨어진다는 뜻이지요.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3. 품격 있는 대응은 공격자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우리가 조용히 담담하게 질문으로 되받아칠 때 상대는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지지만 침착한 질문은 상대의 의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병철의 세 가지 질문은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심리적 거울입니다. 질문 하나만으로 상대의 마음속 그림자를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던지는 이 세 문장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때 상대의 독은 힘을 잃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던졌던 말, 그때의 불쾌함과 억울함이 다시 마음을 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독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세 문장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병철이 남긴 가장 단호하고 품격 있는 문장,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장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비아냥과 독을 무력화시키는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며 그 본질이 결국 독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병철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단호하면서도 품격 있는 대응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문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싸우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관계의 경계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던진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내가 너무 약한 걸까? 하지만 이병철은 정반대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맑고 정직하기 때문이다. 맑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이 깊이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악에 있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 가지 칼을 손에 넣었고 이제 마지막 칼까지 배우게 됩니다. 1. 독을 던지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질투, 비교, 열등감의 압력, 내적 공허함 때문에 독을 만들어냅니다. 언어심리 연구에서 비난과 조롱의 70% 이상은 자기 보호적 작용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독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심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 내부에서 만들어진 독일 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독을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말이 아니라 반응이다. 이병철은 여러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마음을 흔드는데 성공했을 때만 자란다. 즉, 상대의 악의가 우리 안에서 자라는 순간은 우리 스스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힘은 대답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지고 무반응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고 질문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모두 상대에게 너의 의도를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악에 있는 말은 절대 정면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삼독을 되돌리는 마지막 문장.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힘은 완전한 단절에 있습니다. 공격자에게 더 이상 말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동시에 당신의 감정과 품격도 지켜주는 완벽한 마침표입니다. 상대가 독을 던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상대의 독은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둘째,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가 단단하게 그어집니다. 넷째, 당신은 공격받지 않고도 상황을 우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자라난다. 무시하면 썩어 없어지고 받아들이면 평정을 갉아먹는다. 그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은 바로 이 원리를 정교하게 적용한 문장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의 힘. 한 임원이 회의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직원에게 질투 섞인 말을 던졌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참 운이 좋네. 뭐 오래 가겠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이라면 억울함에 변명하거나 혹은 웃어 넘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 말은 싸움을 만들지도 않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으며 상대를 도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공격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인사를 받은 순간 자신이 던진 독은 허공 속에서 사라지고 자신만 어색함 속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이 관계에서 더 이상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지요.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 원칙.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인생 전체에서 갈등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독이 상대에게 닿는 것에서만 안정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스스로 멀어져 갑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험담을 일삼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들이 만든 독은 받아주는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주인을 찾아간다. 즉, 악인은 항상 되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지 않으면 됩니다. 6.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독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떤 문장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어떤 뜻이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문장은 단순히 말을 되받아치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과 품격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네 문장을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비아냥을 완전히 끊어내는 실전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진짜로 상처받지 않는 삶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아냥을 무너뜨리는 네 가지 문장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말 자체만 아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감정의 파도가 격하게 밀려오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온한 시기에는 쉽게 떠오르던 말도 막상 그 자리에서는 기억나지 않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네 가지 문장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실전 매뉴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태도, 관계의 경계를 동시에 지켜주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1. 첫 번째 문장. 어떤 뜻이십니까? 은근한 비아냥의 즉각 적용. 이 문장은 상대가 빙빙 돌려 말하거나 일부러 애매한 톤으로 던지는 비아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라 가려진 공격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이 감정 없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해야 할 상황, 예시, 외모나 습관을 은근히 비꼴 때, 요즘 왜 이렇게 여유가 많아 같은 모호한 공격, 분위기를 흐리는 농담처럼 던지는 비아냥. 이 문장을 사용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해야 하는 압박에 놓여 스스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표정 없는 중립의 태도가 이 문장의 힘을 극대화합니다. 당황도, 억울함도, 웃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장.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밀한 빈정거림의 적용.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누가 듣지 못할 때 사람들이 흩어진 후 목소리를 낮춰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문장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소리 없이 던진 비아냥을 공식적인 말,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 말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용해야 할 상황, 예시,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근한 조롱, 지나가며 툭 던진 한마디, 낮은 목소리로 감정을 찌르는 말. 이 문장을 사용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악의를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며 대부분은 공포를 느끼고 주저앉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중함일수록 상대는 더 큰 압박을 느낍니다. 세 번째 문장. 그렇군요. 그래서요. 공격 의도를 완전히 끊는 반문. 이 문장은 상대의 말 속에 담긴 너 좀 흔들려 봐라 하는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은 당신이 움찔하길 바라지만 당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되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사용해야 할 상황 예시. 너 요즘 너무 운 좋은 거 아니야? 그 정도 실력으로 되겠어?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말. 이 문장은 특히 노골적 비아냥에 강합니다. 상대는 그 순간 자기 감정을 고백해야 하는데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장은 나는 내 말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문장.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관계의 경계를 단단히 세우는 종결 문장. 이 문장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을 때 혹은 상대의 독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의미를 잃습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아무도 맞지 않자 자신만 민망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용해야 할 상황, 예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더 이상 싸울 가치가 없는 사람, 직장, 모임, 가족 내에서 선을 그어야 할 때,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상황을 빠르게 종료하고 싶을 때, 이 문장은 싸움도 만들지 않고 감정 소비도 하지 않으며 그 순간 관계의 장벽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핵심 포인트. 마지막 문장은 더는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이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가장 우아한 종료 방식입니다. 5.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 네 문장 모두 대단한 힘을 가지지만 이 문장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병철의 말처럼 말은 받아주는 마음을 만나야 비로소 힘을 갖는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최근 조직심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평온한 반응은 공격자의 공격성을 약 52% 감소시키며 상대가 더 이상의 공격을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6. 이 네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이 네 문장을 익히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상처받는 순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무례한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며 당신의 평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었구나. 다음 파트에서는 이 네 문장이 모두 하나의 원리로 귀결되는 결정적 이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깊은 내적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공격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문장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이 문장들이 모두 하나의 원리로 모인다는 사실,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구조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언어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의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인간관계는 말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적 위치의 싸움이다. 언뜻 보면 비아냥이나 공격적인 말은 언어의 전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적 위치를 차지하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아래로 내려와라. 말로 누르고 비교하며 흔들리게 만들어 당신을 심리적으로 낮은 위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너와 같은 높이에 서지 않겠다. 나는 감정 싸움의 장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즉 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심리적 게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들은 일종의 감정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격한다. 상대가 상처받는다. 상대가 반응한다. 그 반응을 보며 만족감을 얻는다. 이 게임은 상대가 3번 단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게임은 1단계에서 종료됩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어떤 뜻이십니까? 는 그 게임을 분석하는 질문이고,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는 게임판을 뒤집는 질문이며, 그래서요? 는 게임을 아예 깨는 질문이고, 감사합니다는 게임의 종료 선언입니다. 우리는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거부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3.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를 꿰뚫는 힘을 갖고 있다. 이병철이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보라. 공격적 언행은 단순히 말투나 표현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열등감, 시기심, 불안, 내부 공허가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나에게 던지고 있을 뿐이구나. 이 말은 나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온 것이구나. 이 말의 독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효력을 잃는다. 이 관점을 갖는 순간 상대의 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단순한 소음이 됩니다. 4.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이유. 반응을 줄이면 관계가 정리된다. 삶에서 관계가 힘든 이유는 대체로 잘못된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사람, 늘 비아냥거리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지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소모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멀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남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에서도 잘 알려진 현상으로 정서적 무반응은 부정적 인간관계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관계는 정화됩니다. 5.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이병철이 평생 관찰한 결과 공격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해석을 붙이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들었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자신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감정을 발화하지 않는다. 분노도 억울함도 상처받은 표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보이는 순간 상대가 원하던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표정 혹은 담담함은 감정적 주도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 자신이 받아들이는 말의 종류를 스스로 선택한다.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독을 선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6. 당신도 이제 그 대열에 설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네 문장은 단순히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지키는 기술,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기술, 관계를 정돈하는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독을 받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힘을 잃고 당신의 마음은 단단한 보호막을 얻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네 문장이 실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황별 대화, 예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전 시나리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제처럼 생생한 예시를 통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문장이 가진 원리와 심리 구조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현장에서 이 문장들을 어떻게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장면별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말의 힘은 상황에 맞추어 정확하게 꺼내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지금 소개할 시나리오들은 실제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들을 토대로 구성했으며 당신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화 흐름과 감정의 결을 담았습니다. 1. 직장 회의에서 은근한 공격을 받았을 때 상황. 회의 중 동료가 갑자기 당신의 의견을 깎아내리며 말합니다. 그 아이디어, 좀 단순한 것 같은데요? 당신의 대응. 어떤 뜻이십니까? 결과. 상대는 자신의 말 속에 담긴 단순하다는 비아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격성은 논리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며 말을 흐리거나 그냥 그렇다는 뜻이었어요 라며 물러납니다. 당신은 싸우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도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복도, 휴게실, 엘리베이터 같은 틈새 공간에서 비아냥을 들었을 때 상황, 사람들이 많이 없는 복도에서 선배가 말합니다. 그 정도 성과로는 승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당신의 대응,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과, 이 말은 비밀리에 공격한다는 상대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순간 말은 더 이상 은근한 조롱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기록될 수도 있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는 절대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 상대는 당황하고 대화가 즉시 종료됩니다. 삼질투에 기반한 직접적인 폄하를 들었을 때 상황,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이 들어옵니다. 네가 그 정도로 잘 나갔다고 생각하나 보네. 당신의 대응, 그렇군요. 그래서요? 결과, 당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비아냥 속 의미를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그들의 공격 의도를 스스로 폭로하게끔 강요합니다. 결국 공격자는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집안 모임, 친척 자리에서 은근한 비교를 당했을 때 상황,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언제쯤 좀 철이 들려고 하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나가는데 당신의 대응, 어떤 뜻이십니까? 또는 상황에 따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결과,
가족 간 대화는 감정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간단하면서도 품격 있게 동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의 공격을 막는 강력한 관계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5. 친구, 지인 관계에서 교묘한 비교 프레임을 걸어올 때 상황, 친구가 말합니다.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사람 좀 챙겨. 겉으로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아냥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대응,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 한 번만 더 말씀해 줄 수 있어? 결과, 친구 관계는 미묘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중하게 되묻는 순간 그 말이 공격적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말의 진위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6. 반복적으로 독을 던지는 사람에게 마지막 종결을 선언하고 싶을 때 상황, 늘 비아냥거리고 만나면 꼭 당신을 찌르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대응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대응,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결과, 이 문장은 상대에게 너의 말은 이제 나에게 아무 영향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싸움도 만들지 않고 감정도 소모하지 않고 품격도 잃지 않으면서 대화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는 이 말 이후 당신에게 다시는 공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7. 말 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감정의 비가시화. 네 문장은 모두 강력하지만 그 힘의 70%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에서 나옵니다. 얼굴이 흔들리지 말 것, 억울함을 드러내지 말 것, 웃어넘기지도 말 것, 화내거나 방어하지도 말 것. 이 무표정성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거울처럼 반사하며 그들에게 스스로를 보게 만듭니다. 최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이를 비반응적 통제력, Non-Reactive Dominance 이라고 부르며 갈등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분석합니다. 8. 이 네 문장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지금까지 소개한 시나리오들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전체 시각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독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마음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되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삶 전체에 커다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비아냥과 독이 반복되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방법, 그리고 어떤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심리적, 사회적 데이터와 함께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비아냥과 독설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감정 충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관계의 구조, 상대의 심리 상태, 그리고 우리의 감정 패턴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독을 던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타인을 향해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법, 그리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1. 독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사람들의 관계 패턴. 이병철은 여러 현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확신했습니다.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일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다.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보완하려 합니다.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조종하려 한다. 타인을 불편하게 해야만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미국 심리학협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 안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비난, 조롱, 빈정거림을 사용할 확률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당신에게 독을 던지는 이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문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질투, 비교, 열등감, 인정, 욕구, 감정, 미성숙, 자기 좌절,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독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결코 당신을 향한 객관적 평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삼독을 반복하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험담을 일삼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가난한 마음은 주변을 가난하게 만든다. 독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사람은 결국 관계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한 감정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관계에서 안전함이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의미를 잃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가, 관계를 유지하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4.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운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된 지인인데, 괜히 더 불편해질까봐.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60% 이상이 애매하게 유지된 나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즉,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려워 붙잡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정서적 소모를 겪게 됩니다. 오독을 되돌리는 내 문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된다. 관계를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적 이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스스로 멀어져 갑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정리 방식이며 갈등도, 감정 충돌도, 상처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6.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이병철의 경험, 현대 사회 심리 분석, 감정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5가지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서적 이익보다 정서적 손해가 훨씬 큽니다. 1.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는 사람. 당신이 잘 될 때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2.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 기쁨을 나눌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관계는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독이 됩니다. 탐남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 이들은 평생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세우려 합니다. 4.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감정적 깊이가 얕아 타인을 소모하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5.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사람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의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유형과의 관계는 당신의 마음을 침식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끊는 것이 맞습니다. 7. 관계를 끊는 과정은 곧 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인생 후반에 접어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지키고 싶은 관계는 몇 개 되지 않으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이다. 독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하루가 단단해지고 인간관계가 정돈되며 자신의 시간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되고 건강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뀌면 관계의 결도 바뀝니다. 8. 당신의 삶에는 독을 받을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정서적 소모는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마음을 내어줄지, 어떤 말에 귀 기울일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 이 선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네 문장을 평생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 즉 습관화하고 자동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내면 훈련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키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가지 문장, 어떤 뜻이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단순히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지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네 문장을 평생의 자동 반응, 즉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흔들림 없는 태도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재편할 것이고 당신의 일상에서 불필요한 소모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문장들을 자동화하고 심리적 방어력을 강화하며 누가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전 훈련법을 다룹니다. 1.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생각의 속도 차이 때문이다. 비아냥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보다 우리의 내적 반응이 더 빨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내 탓인가? 이런 생각들이 번개처럼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해결책.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대신 준비된 문장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즉, 감정이 앞서기 전에 언어가 먼저 나가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네 문장을 상황별로 자동화하는 훈련법.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면 실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문장을 자동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법입니다. 2. 어떤 뜻이십니까? 은근한 비아냥 자동 대응 훈련법. 머릿속에서 은근한 비아냥을 듣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감정을 빼고 무표정으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 3번 거울을 보며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문장은 해석을 상대에게 돌려보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 없이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낮은 톤의 조롱의 자동 반응, 훈련법, 목소리를 낮추고 정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어조에 짜증이나 억울함이 섞이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끝을 올리지 않고 평평한 억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문장은 비밀리에 던진 공격을 공식적인 공간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노골적 비아냥의 자동 대응 훈련법.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이 빠지도록 한 박자 쉼을 둡니다. 그래서요 에서 억양을 내리지 말고 평온하게 이어갑니다. 자신감 없는 태도는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표정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스스로 설명하게 만드는 칼날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단절. 문장 자동 대응. 훈련법. 이 문장을 말할 때의 감정은 무심함이어야 합니다. 웃음, 비아냥, 빈정거림이 섞이면 오히려 싸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의 어조를 낮추고 천천히 말합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단단하게 정리하는 문장이며 반복적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삼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내면 호흡법. 대부분의 비아냥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한 호흡 멈추기입니다. 방법. 상대가 말을 던지는 순간 즉각 반응하지 말고 코로 천천히 짧은 숨을 들이마신 뒤 준비된 문장을 말합니다. 단 1초의 텀만 있어도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언어가 더 침착하게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라 감정 언어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사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3단계 내면 루틴. 이병철이 관찰했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다음 3단계를 아주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이지 상황 판단.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이 나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도록 선을 긋습니다. 밀, 감정 분리.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이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마음을 관찰합니다. 콤 언어 선택. 준비된 네 문장 중 하나를 고른다. 준비된 문장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루틴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화되고 관계 전반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5.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말투보다 표정이 더 중요하다. 내 문장은 강력한 도구지만 표정이 흔들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할 표정 3가지. 감정 없는 중립 표정, 겁먹지 않은 눈빛, 억울함이 섞이지 않은 부드러운 턱선. 표정이 짓눌려 있으면 상대는 공격이 먹혔다고 느끼고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표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공격 의도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6.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비아냥을 견디는 데 삶의 에너지를 쓰면 내면이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독을 받지 않는 훈련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되찾으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옵니다.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지키는 힘이 단단해집니다. 이 변화는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회사,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평가는 인생 후반부에서 무엇보다 큰 자산입니다. 7.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다.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내용을 통해 당신은 이미 상대의 독을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문장을 이해했고 원리를 터득했고 내면 구조를 파악했고 상황별 적용법을 배웠고 자동화 훈련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에서 한 번만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평생의 무기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4문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법, 즉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습관과 삶 전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내적 체력을 다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경지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4가지 문장을 익혔고 상황별 대응 전략도 이해하고 관계의 근본 구조까지 파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 잠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파트에서는 바로 그 핵심을 다룹니다. 즉, 평정빈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내적 체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병철이 강조했던 삶의 태도는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린다.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수련과 반복을 통한 내면 시스템 구축입니다. 1. 평정은 기술이 아니라 근육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정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평정을 근육에 가까운 능력으로 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듯 평정을 위한 훈련을 반복하면 마음의 체력, 감정의 저항력이 단단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 크게 감정 폭발을 억누르는 것보다도 작은 감정 흔들림을 자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툭 던진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1초 멈추기,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내 감정과 사건을 분리하기, 자동화된 내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연습, 반복하기. 이런 미세한 반복이 모여 평정이라는 큰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감정의 자동 반응을 재설정하는 3초 규칙. 비아냥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0.5초 만에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감정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정은 이 3초의 지연만 주어도 강도가 크게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뭐라고 했을 때 3초만 멈추고 호흡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3초 규칙 실행법. 들숨 1초, 정지 1초, 호흡 1초, 준비된 문장 말하기. 이 규칙은 감정의 자동 반응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생각, 감정 반응의 순서를 감정, 호흡, 생각 반응으로 바꿉니다. 이 작은 재구성이 인간관계 전체의 질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3.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한다는 주권 주체를 되찾아야 한다. 비아냥이 힘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놔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정한 사람들의 마음 구조는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반응으로 봅니다. 이병철도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이 흔들리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이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감정 주권을 회복하는 실천법. 상대의 말보다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기억하기.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기.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보다 먼저 해석하기. 이 습관은 감정 폭발을 줄이고 내면의 평정도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4. 나를 무너뜨리는 말에서 거리두기를 실행하는 방법. 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상처는 말 자체보다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마음속에 말이 깊숙이 자리 잡을 때 상처가 커집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3단계. 말과 의도를 분리한다. 이 말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말과 나의 가치도 분리한다. 이 말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말과 나의 미래도 분리한다. 이 말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분리가 이루어지면 말은 흡수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됩니다. 5. 반복되는 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면 경계 세우기.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에서 자기 마음을 과도하게 내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경계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적정 거리에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내면 경계가 단단한 사람의 특징.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비난을 듣고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다. 답해야 할 말과 답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한다. 필요할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내 문장은 사실 이 경계를 세워주는 도구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문장,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는 경계를 가장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6. 감정의 체력이 강한 사람은 관계의 질이 높다. 평정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감정, 체력, emotional fitness입니다. 그리고 이 체력은 다음의 반복으로 강화됩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숨 고르기, 흔들리는 마음을 관찰하기, 감정 대신 문장을 선택하기, 상대의 말에 가치 부여하지 않기.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은 삶의 대부분의 관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단단한 사람 주변에는 비아냥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원하는 감정 반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 후반부터 더 평탄한 길을 걷는다. 인생 중반 이후의 행복은 부나 성공보다도 불편한 관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 경계가 분명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말투, 조용하지만 단단한 존재감. 이 네 가지는 5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병철은 이를 오래전부터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을 만든 경영자이면서도 관계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고 담담했습니다. 그의 관계 철학은 단순합니다. 독을 받지 않으면 독은 힘을 잃는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철학을 실제 삶 속에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생활 루틴,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 구성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을 지키는 기술을 넘어서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 단계에 있습니다. 앞선 파트들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원리, 네 가지 문장의 심리적 구조, 그리고 평정을 습관화하는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이 능력을 일상에서 24시간 유지하는 실제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정은 한번 깨달았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처럼 단련되어야 하고 마음의 바닥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루의 흐름, 즉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인간관계에 어떤 구조적 습관을 적용하는지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마음의 기준선 설정.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음의 기준선을 세워놓습니다. 그 기준선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흔들릴 일은 없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해석은 내가 결정한다. 이 짧은 문장 3개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서도 아침에 자기 선언이 하루의 감정 안정성을 40%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마음의 기준은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잡는 것입니다. 이 오전 시간 감정을 안정시키는 내면 점검 루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전 시간 동안 3번 정도 짧게 자기 점검을 합니다. 점검 방법.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내 생각은 어디로 흐르는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감정이 사실인가? 아니면 해석인가? 이 점검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점검 덕분에 감정이 쌓여 폭발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특히 타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질문 하나가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말은 정말 내 말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말은 마음 한가운데가 아니라 마음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3. 점심 이후 관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기술. 하루 중 가장 많은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직장 갈등의 60%가 이 시간대에 집중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의식적으로 거리두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거리두기 기술 3가지. 이지 말과 의도를 분리하기.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내게 온 것이다. 밀말과 나의 가치 분리하기. 저 말이 내 진짜 모습을 규정하지 않는다. 잠정과 행동 분리하기. 이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 이 3가지를 적용하면 상대의 말이 당신 마음의 중심까지 침투하지 못합니다. 4. 누군가가 독을 던졌을 때의 즉각적 행동 루틴, 비아냥이나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3단계를 즉시 실행합니다. 이게 멈춘다 1초, 숨을 짧게 들이마시며 반응 시간을 확보합니다. 밀, 관찰한다. 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질투하는구나. 이 사람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감정이 빠르게 진정됩니다. 문장 선택. 즉시 4가지 중 가장 적절한 문장을 선택합니다. 은근한 비아냥, 어떤 뜻이십니까? 낮은 톤의 조롱,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골적 공격, 그렇군요. 그래서요? 반복되는 공격,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루틴은 3, 4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몇 초가 당신의 감정, 관계, 자존감을 지키는 강철 문장벽이 됩니다. 오저녁 시간,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정리 루틴. 사람들은 하루 동안 받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담아두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의 말들을 그날 안에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방법. 오늘 들은 말 중 마음을 흔든 것이 있었다면 떠올린다. 그 말을 준 사람의 감정을 분석한다. 그 말의 의미가 나인지 상대인지 분리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작업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입니다. 마음은 집과 같아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말들이 쌓여 감정의 곰팡이가 생깁니다. 6. 잠들기 전 자기 마음을 수축시키는 시간. 침대에 누웠을 때 하루를 훑어보며 마음을 조용히 수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잘 지켰는가? 내 감정의 주인은 충분히 나였는가? 내일은 어떤 말과 상황에서도 더 단단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마음의 중심을 하루의 마지막에 되돌려 놓는 매우 강력한 정리 도구입니다. 7.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하루는 싸움이 아니라 정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싸움, 반응, 감정의 연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정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정리하고 선택하고 거리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마음 밖에 놓고 불필요한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감정의 쓰레기는 하루 안에 비우고 마음의 중심만 단단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어떤 관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8. 당신의 하루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 시스템을 며칠만 실천해도 신기할 정도로 내면이 고요해지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는 감정이 줄어듭니다. 2주가 지나면 평정이 점점 자동화됩니다. 1달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을 해도 잘 흔들리지 않네. 왜 이렇게 여유로워졌어? 평정은 결국 삶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품격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감정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다음 파르트에서는
비아냥을 넘어서 모욕, 무례,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즉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공격을 단번에 차단하는 더 높은 단계의 응용법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주도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비아냥과 은근한 독서를 무력화하는 법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인간관계 문제, 즉 무시, 모욕, 경멸, 지배하려는 태도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비아냥보다 더 깊고 더 파괴적이며 더 오래 남는 상처는 바로 이 네 가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내부 구조, 그리고 관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 기술을 다룹니다. 이는 단순히 말하기 기법이 아니라 정서적 지배력, 이모셔널 더미넌스를 갖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1. 인간관계 공격은 모두 힘의 위치를 겨냥한다. 무시, 모욕, 경멸, 지배하려는 태도는 모두 상대를 심리적으로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어도 근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그 말의 목적은 너를 아래로 내려앉히겠다. 너보다 내가 우위에 서겠다. 따라서 공격의 중심은 말이 아니라 힘의 위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힘의 위치를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공격당했을 때 흔들리는 이유는 내면의 위치가 낮아졌기 때문. 사람이 모욕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넌 항상 부족해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그 말과 연결되는 불안의 조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튕겨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불안의 모양일 뿐이다. 이 관점을 갖는 사람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의 근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3. 무례와 모욕을 던지는 사람들의 숨은 심리. 이병철은 말을 던지는 사람을 보며 그들의 내면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1.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파인을 낮춰 자기 위치를 높이려 합니다.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욕구,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힘을 확인합니다. 3. 주도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를 눌러야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4. 스스로의 진짜 문제를 마주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공격적인 사람들의 무의식적 패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타인을 공격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상대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4. 무시, 모욕, 경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원리. 모든 공격의 핵심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는다면 어떤 말도 나를 낮추지 못한다. 상대가 당신을 향해 강하게 말할수록 당신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그 말의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상처받고 반응하고 감정을 빼앗겨 버리는 길. 2. 그 말 위에서 바라볼 것인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길.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5. 내 문장을 확장해 무례와 모욕에도 적용하는 실전 응용법. 앞서 배운 문장들은 비아냥뿐 아니라 모욕, 무시, 공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의 응용 문장들은 심리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관계 교정 언어입니다. 2. 상대가 당신을 낮추려 할 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이 문장은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공격자의 말을 해석하게 한다. 공격자의 기준을 드러내게 한다. 공격자가 가진 열등감을 정면에서 비추게 한다. 모욕은 설명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상대가 조롱을 반복할 때 그 말의 의도를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장은 상대가 피하려던 책임을 그 자리에서 다시 넘겨줍니다. 상대는 대부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롱의 의도는 대부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난 상대가 노골적으로 무시할 때 그렇군요.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 바라셨나요? 이 문장은 공격자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었어. 스스로 말의 힘을 약화시키며 그냥 의도를 숨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함. 이 문장은 상대의 공격 욕구를 즉시 꺾습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그 부분은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단호하고 깔끔하며 공격자가 가장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나의 위치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오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무례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차분함이다. 격하게 반응하면 상대는 당신을 잡을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차분하면 상대는 매우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격이 아무런 결과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공격자의 동기, 약화, aggressive motivation 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당신에게서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공격자는 흥미를 잃고 멀어져 갑니다. 단단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진가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감정을 통제하고 표정을 비우고 질문을 던지고 주도권을 지키고 말 대신 태도를 말하게 합니다. 이 태도가 상대를 압도합니다. 상대는 결국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공격이 통하지 않겠구나. 이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침묵의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진실. 공격하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 말은 공기 속에서 힘을 잃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이병철이 말한 것처럼 독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이 아니다. 악은 흔들리는 마음에서 자란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 어떤 말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경지, 즉 품격 있는 침묵의 기술을 다루겠습니다. 이는 말보다 더 강력한 무기이며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독을 되돌리는 기술, 관계의 주도권을 지키는 기술, 마음의 평정을 단련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기술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품격 있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응을 못한다, 기죽었다, 당한 거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보다 침묵을 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침묵으로 상황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제력, 통찰력, 자기 보호력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갖는지, 그리고 침묵이 실제로 상대의 공격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나아가
침묵이 어떻게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를 재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침묵은 말보다 해석의 힘을 더 강하게 작동시킨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다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 말이 지나쳤나? 내가 너무 예민했나? 저 사람은 왜 흔들리지 않지? 내 의도를 눈치챘나? 즉, 침묵은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을 전가합니다. 말은 해설이지만 침묵은 해석을 강요하는 힘입니다. 특히 공격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일수록 당신의 무반응, 무표정, 무대응 앞에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말이 먹혔는지, 상대가 흔들렸는지 확인해야만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품격 있는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면 말을 합니다. 억울하면 따지고, 불편하면 설명하고, 억지로라도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죠. 그러나 품격 있는 침묵은 말할 가치가 없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침묵이 힘이 되는 이유,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서 나온 대응,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 상황이 아니라 관계를 장기적으로 바라본 선택, 자기 품격을 지키기 위한 절제력의 표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에는 침묵합니다. 3.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상황. 이병철은 많은 관계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대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흥분한 사람에게 이성적인 말을 해도 그 말은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결과를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때 침묵은 갈등의 불길을 스스로 꺼뜨리는 선택입니다. 말하면 오해를 낳을 상황일 때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설명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침묵은 나는 이 상황에 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채팅 상대가 당신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 이때 침묵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극의 목적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순간 게임은 종료됩니다. 최상대의 말이 질투에서 나온 것일 때 질투는 논리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침묵은 관계의 감정적 소비를 최소화하고 상대의 감정을 스스로 소멸시키게 만듭니다. 상관계를 천천히 멀어지게 해야 할 때 말로 정리하려 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품격 있는 침묵은 갈등 없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4. 침묵은 상대에게 심리적 거울을 들이댄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비아냥거렸을 때 당신이 말로 대응하면 상대는 내가 이 사람을 흔들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는 자기 행동을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 효과, 미러링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즉, 당신의 침묵은 상대에게 그의 행동을 그대로 되돌려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는 당신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게 됩니다. 5. 침묵은 품격을 만든다. 말이 많을수록 설명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오해도 생기고 감정 소모도 커집니다. 반대로 말이 적을수록 당신의 말은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이병철은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말이 신중한 사람이 권위를 갖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보다 말의 절제가 품격을 결정합니다. 6. 침묵과 내 문장의 조합은 완벽한 인간관계 방패. 침묵은 언제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네 문장을 함께 쓰면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무너질 일이 없어집니다. 조합 예시. 먼저 침묵으로 상대의 의도를 관찰한다. 필요할 때 어떤 뜻이십니까? 로 해석을 요구한다. 상대가 수위를 높이면 그래서요 로 의도를 꺾는다. 마지막까지 반복되면 감사합니다로 관계의 선을 그린다. 이 구조는 어떤 성격의 공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7. 침묵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기술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지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자신이 선택하고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인생 전반의 인간관계를 평온하게 정리해 줍니다. 싸움이 줄고 소모가 줄고 설명해야 할 일이 줄고 감정 상할 일도 줄어듭니다. 대신 품격은 높아지고 평온은 깊어지고 관계는 정돈되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이 이 모든 기술을 실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한 인생 후반부 인간관계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떠나보내는지,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를 반응이 아니라 경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독을 받지 않는 법, 비아냥을 꺾는 기술, 무례와 모욕을 무너뜨리는 내면의 구조, 그리고 품격 있는 침묵의 힘까지 모두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단계, 누구를 내 인생에 남기고 누구를 자연스럽게 떠나보낼 것인가? 이 문제는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파트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인생 전체의 관점으로 묶어주는 단계이자 당신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정돈해주는 최종 정립편입니다. 이 내용은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더 큰 울림을 줄 것이며 앞으로 당신이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결치로 바뀐다.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남는 사람들의 면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 가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온,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생활의 질, 함께 있을 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3. 건강한 경계, 내 삶을 지키는 관계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감정 반응으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흔드는 사람은 인생 후반부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괜히 어색해지면 어쩌지? 이 사람도 나름 정이 있는데 관계를 끊는 건 나쁜 게 아닐까?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리가 없는 인간관계는 결국 나를 잃는 길이다. 독을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심리적 소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생활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3. 인생 후반부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 5가지. 이병철은 사람을 볼 때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보았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가지 유형은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일말이 단단한 사람, 상대의 뒷말을 하지 않고 관계를 지켜주는 사람, 이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질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 사람, 감정을 존중해 주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4. 당신의 성장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성장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5. 침묵도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과 마음의 결이 맞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유형 중 단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4. 반대로 서서히 거리를 둬야 할 사람. 5가지. 반드시 싸워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다음 5가지 유형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소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1. 질투가 많아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험담하는 사람. 언젠가 대상이 당신이 됩니다. 3. 은근한 비아냥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 이들은 남의 평온을 뺏어야만 마음이 안정됩니다. 4. 존재만으로도 당신을 긴장시키는 사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5.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관계는 대등해야 지속됩니다. 이 관계들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감정적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5. 사람이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이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멀어져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이 생전에 남긴 말 중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인복은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관으로 산다. 즉, 사람의 복이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지키고 나쁜 관계는 흘러가게 하고 독을 만드는 사람은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 철학입니다. 6.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만들지 마라. 모나게 굴지 마라. 웬만하면 참고 넘겨라. 하지만 이런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적을 만들지 않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나를 지키는 과정에서 적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질투하고 왜곡하고 공격하고 비아냥을 던집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바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뜻이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네 문장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관계를 정리하는 칼입니다. 7. 앞으로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리. 이 모든 파트를 관통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말과 관계를 내가 선택한다.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독은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독이 아닙니다. 이병철이 말한 마지막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은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자란다. 당신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악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결국 만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8. 이제 당신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경지에 서 있다. 당신은 초반에 단순한 대응 기술을 넘어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고 관계를 경영하는 기준도 갖추었고 평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까지 익혔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최종 단계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의 내면은 이미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